안녕하십니까? 포식자은행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업의 금융화라는 주제로 특히 제너럴 일렉트릭 즉 GE가 어떻게 혁신적인 제조기업에서 거대한 금융기업으로 변모했다가 다시 정리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통해 현대 기업들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GE는 에디슨이 설립한 한때 세계 최고의 혁신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미국 최대의 비은행 금융기업으로 변해 있었죠. 왜 제조기업이 은행처럼 행동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약 7분간 GE 사례를 중심으로 기업 금융화의 원인, 과정, 그리고 그 위험성과 대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GE의 금융화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보겠습니다. 1932년 GE는 고객들이 냉장고와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할부금융 서비스인 GE 캐피털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고객 편의를 위한 것이었죠. 하지만 1980년대 전설적인 CEO 잭 웰치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는 주가를 올리기 위해 수백 건의 인수합병과 매각을 반복했고 GE는 세계 최대의 기업어음 발행자가 됩니다. 제조회사가 아니라 거의 투자은행처럼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GE 캐피털은 더욱 확장됩니다. 소비자 금융, 신용대출, 상업용 부동산까지 손을 뻗었고 본업인 제조업보다 금융 수익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집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깊이 관여했던 GE는 직격탄을 맞았고 11만 2천 명을 해고해야 했습니다. 워런 버핏에게 30억 달러를 긴급 차입하는 굴욕까지 겪었죠. 결국 2015년 제프 이멀트 CEO는 수십 년간 키워온 금융 부문을 전면 정리하기로 결정합니다. 제조업으로 돌아가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금융화 현상은 GE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동차 산업을 보시죠. 포드, GM 같은 자동차 제조사들의 소비자 금융 부문이 급성장하면서 실제로 차를 만들어 파는 것보다 자동차 대출로 더 많은 수익을 올리는 기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에너지 산업은 더 심각합니다. BP 같은 석유 회사들은 원유 선물과 파생상품 거래에 뛰어들었고 BP의 CEO 존 브라운은 단기 수익만 쫓다가 2005년부터 연이은 사고를 겪었습니다. 결국 2010년 멕시코만 대형 시추선 폭발 참사로 이어졌죠. 항공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항공사들이 유가 해지 거래로 항공권 판매보다 더 큰 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국 상품 시장의 금융화를 가속화시켜 자신들에게도 부메랑이 되었습니다. 기술 기업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코닥, HP,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등이 R&D 투자를 줄이고 자사주 매입에 열을 올렸습니다. 애플은 실제 제품 개발보다 역외 현금 보유, 이자, 수익, 조세 회피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조업체들이 물건을 만드는 대신 돈으로 돈을 버는 길을 택한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세 가지 구조적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경제 구조의 변화입니다. 미국 경제의 중심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그리고 금융업으로 이동했습니다. 금융은 소수의 똑똑한 사람과 컴퓨터 몇 대만 있으면 막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공장을 짓고 노동자를 고용하고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쉽게 돈을 벌 수 있죠. 둘째, 느슨한 규제 환경입니다.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까지 전 세계적으로 금융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제조기업들도 금융업에 진출하기가 훨씬 쉬워진 겁니다. 셋째, 제조업의 수익력 약화와 리스크 회피입니다. CFO들은 불확실한 실물 투자보다는 단기 금융시장 펀드, 국채, 역외 달러, 계좌, 외환해지 상품 등 확실한 금융상품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금융화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기술 투자를 소홀히 해서 망한 기업들이 속출했고 회계 조작, 조세 포탈, 내부자 거래 같은 각종 스캔들이 터져나왔습니다. 금융화의 리스크는 단순히 재무적 손실에 그치지 않습니다. 회계 부정의 위험부터 봅시다. 앨런과 월드컴은 가공의 이익을 꾸며내며 주가를 올렸다가 결국 파산했습니다. 수많은 투자자와 직원들이 피해를 입었죠. 더 끔찍한 것은 인명피해입니다. 금융화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인건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저임금 국가로 생산을 아웃소싱했고, 이는 때로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2013년 방글라데시 라나 플라자 의류공장 붕괴 사고에서 1,1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월마트 같은 대형 유통업체들의 값싼 옷을 공급하던 곳이었죠. 운영 리스크도 급증했습니다. 보잉은 1997년 맥도널드 더글라스와 합병한 후 금융화를 가속화했고, 수많은 부품을 해외 아웃소싱으로 조달하면서 품질 관리와 공급망 리스크가 치솟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문화의 붕괴입니다. 금융업계의 트레이더 중심 문화와 승자독식 보수 체계가 제조업에도 퍼졌습니다. CEO가 일반 직원의 300배를 받는 게 당연해졌고, 잭 웰치가 주도한 긱 이코노미는 사실상 모든 직원을 비정규직화했습니다. 품질, 팀워크, 장인정신 대신 빠른 돈과 개인의 성과만 중시하는 문화가 자리 잡은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4가지 핵심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 금융화 제한 및 규제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도드-프랭크법과 SIFI 제도는 GE 같은 기업의 과도한 금융화를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이 은행처럼 행동하면 얼마나 위험한지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이죠. 둘째, 제조업 본연의 가치 회복입니다. 신흥시장의 소비 호황을 활용하고 첨단 기술 스타트업과 협업하며 다시 만드는 것의 가치를 되살려야 합니다. 셋째, 혁신의 토대를 지켜야 합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윌리 시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제조업 역량은 혁신 역량의 토대다. 제조업을 포기하는 순간 막대한 부가가치를 잃어버린다. 마지막으로 리쇼어링입니다. 해외로 나간 생산기지를 다시 국내로 가져오는 것이죠. 사물인터넷 등의 발달로 고용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지만 지역 경제와 공급망 안정성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리쇼어링은 극단적인 이기주의에서 나오는 트럼프의 리쇼어링과는 차이가 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GE 사례는 우리에게 명확한 교훈을 줍니다. 제조기업의 과도한 금융화는 단기적으로는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기업의 생존 자체를 위협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3가지입니다. 하나, 거버넌스 개선입니다. 자사주 매입으로 주가만 올릴 게 아니라 R&D와 핵심 역량에 투자해야 합니다. 둘, 정책적 지원입니다. 실물 경제 투자를 촉진하는 세제 혜택과 규제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셋, 명확한 실행 지표입니다. 매출 대비 R&D 비율, 설비 투자 비율 같은 본질적 경쟁력을 측정하는 지표를 KPI로 삼아야 합니다. 만드는 것을 멈춘 기업은 결국 혁신도 멈춥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은 단기 금융 수익이 아니라 제품과 기술에 대한 집요한 투자에서 나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